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위대한 이념으로 시작된 우리의 역사는 단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조선을 세운 첫 임금 한민족의 뿌리.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 위대한 인물이 신화 속 존재로만 불려야 했을까요? 왜 세계는 그의 존재를 외면했을까요? 1926년 조선 총독부는 누군가에게 단군을 역사에서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우리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려 합니다. 지금부터 단군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제 채널은 아직 흰생 채널이라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반드시 떡상할 예정이니 속는 셈 치고 구독해주세요. 만약 지켜봤는데도 별로면 구독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워진 단군의 실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머피 존스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 2024년 가을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은 국제고대사 포럼의 한 장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하버드에 모여 고대국가 형성과 신화의 경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일본 도쿄대학교의 스즈키 유이치로 교수가 단상에 오르면서였습니다. 그는 한국 고대사의 시조로 알려진 단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국가를 세웠다고요? 한국 친구들은 정말 로맨틱하네요. 방청석에서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제 옆에 앉아있던 터키의 역사학자 마흐무트 박사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해지던 중 마이크를 넘겨받은 베이징 대학교의 장밍웨이 교수는 중국의 어떤 사서에도 단군이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조선은 고대 중국의 변방 부족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 전체에서 웃음과 수군거림이 번졌고 저는 그 순간 단순한 학술적 토론이 아닌 의도된 조롱과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군을 신화로 규정한 건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제 쪽을 바라보았고 저는 준비해온 1926년 조선 총독부 회의록을 펼쳐보였습니다. 단군은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상징이므로 교과서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제국이 만들어낸 식민사관의 단서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일부 학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고조선을 자국의 역사로 흡수하려는 최근 수십 년간의 시도들이 얼마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단군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왜 특정 국가의 역사는 쉽게 신화로 치부되며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선을 방청석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윌리엄스 교수가 조용히 안경을 벗고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베를린대 슈나이더 교수는 무언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미국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단군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은 현재 존재합니까?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보스턴에도 조지 워싱턴이 직접 쓴 편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그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물은 진실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실 자체를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이 말에 일부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는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인도 출신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단군 신화는 인도의 라마야나처럼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화냐 실화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을 어떻게 지탱해왔느냐입니다. 라고 답했고 일부 한국계 청중의 눈빛이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를 마치고 휴식 시간에 커피를 받기 위해 줄을 서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동양인 학자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온 역사 선생입니다. 오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싸워야 했던 말이 그건 신화니까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묵직한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포럼 종료 후 이메일로 도착한 메시지였습니다. 필리핀에서 고대사를 연구 중인 한 여성학자는 제 발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식민시기를 거치며 자기 역사에 대한 열등감을 주입받았습니다. 단군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단군을 둘러싼 이 논의가 결국 더 깊고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누구의 역사인가? 누가 진실을 정의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의 뿌리를 신화로 치부해버리는가? 저는 다시 한번 단군이 신화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는 외부에 있지 않으며 바로 그 민족이 스스로의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틀을 공정하게 열어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논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포럼 이후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군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당군은 후대에 창작된 신화에 불과한가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당군은 사라졌는가? 누가 어떤 의도로 지웠는가? 자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는 익숙하지만 외면되어 온 기록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 중 하나인 위서 조선약에는 분명히 당군의 흔적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삼국유사 외에도 당군은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고, 특히 청나라 이전까지는 고조선을 독립된 왜곡으로 기술한 문서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당군이 단지 한국의 전설에만 등장하는 존재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20세기 이전만 해도 일본의 역사학계조차 당군을 실존한 고대 국가의 건국자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 시절 발간된 학술지에는 조선 왕조 이전의 민족 시조 당군 왕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으며 그에 대한 비하나 조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에 접어들며 상황은 급변합니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돌연 당군은 곰을 숭배하던 고대 부족의 토템, 신앙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류학적 해석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시기 등장한 조선사 편수의 내부 문건은 당군, 신화를 계획적으로 신화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고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민족의 기원을 흐림으로써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문건에는 당군은 허구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주입할 것이라는 문장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조선 총독부의 교육 정책에 반영되었고 당군은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일제의 국사책을 외우게 되었고 당군의 자리는 공백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공백은 한 세기를 지나며 신화라는 말로 덮였고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고조선의 영토와 역사는 중국 고대 변방, 민족의 역사로 재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유출된 중국 공산당 내부 문서에는 고조선-부여-고구려를 하나의 중화, 역사로 통합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나라 시기의 질이 지나 역사서에서는 고조선을 명확히 왜국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를 인정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동북공정 이전에는 고조선을 자국 역사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한 포럼 참석자가 그렇다면 왜 지금 당군의 정체성은 이토록 모호해진 겁니까? 라고 묻자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당군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외면해온 과정에 있습니다. 고조선은 어느 날 갑자기 신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전략적이고 계산된 지우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움은 학문이라는 외양을 두른 정치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중국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학문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지침입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명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런던에서 열린 역사문화연구회에서 만난 한국계 2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전 어릴 때 미국에서 자랐는데 당군은 만화 속 캐릭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제 뿌리가 어디인지 처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당군을 신화로만 접한 세대였지만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되찾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서울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에서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노년의 학예사는 저를 조용히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당군은 금기였습니다. 좌우 이념을 떠나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당군 영정을 다시 걸기 시작했죠. 그 눈빛엔 오랜 세월 감춰졌던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군이 신화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왜 그는 신화가 되어야만 했는지를. 포럼이 끝난 후 한국에서 온 역사학도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당군이 실존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군이 사라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에 의해 기록되며 때론 의도적으로 지워집니다. 당군은 승자의 기록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는 신화라는 포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청나라의 문서들, 일제의 지침, 그리고 아직도 흙 속에 묻힌 유적들이 그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지워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떠오릅니다. 당군은 그렇게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실존했는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우리는 왜 그의 존재를 놓아버렸는가라는 물음으로. 그리고 그 질문은 고조선이라는 이름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하버드의 한 연구실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독일의 고대 동양사 연구자인 루돌프 바그너 박사의 개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동북아시아 청동기 문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십 년간 요동 지역과 한반도를 오가며 발굴과 연구를 반복했던 인물입니다. 그 파일 속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당군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를 신화로 만든 건 정치였습니다. 녹음은 1987년 중국 심양의 한 민간 고고학자의 자택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반복해서 들으며 당시 그가 마주했을 고립감과 외부 압박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말 중 중국 학계 내에서도 당군의 실존을 부정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라는 문장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발표된 동북아시아 청동기 유물의 연대 측정 결과는 이 증언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요동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일부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300년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한국의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 언급되는 당군 조선의 시작 시기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발굴 보고서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 군락의 구조와 양식, 토기 문양 등이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유물과 거의 동일했고 이를 분석한 러시아 과학원 고고학팀은 고조선 문화의 영향권이 이 지역까지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말미에는 이 지역은 단순한 문화 교류지대가 아니라 동일한 문명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구절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곧 중국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요령성 일대에서 진행되던 민간 고고 발굴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중단되었고 발굴단은 확보한 유물을 정식 분석도 하기 전에 현장을 철수해야 했습니다. 표면상의 사유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었지만 현지 실무자들은 조심스럽게 한민족 계통의 문명유산이라는 점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 연구자들의 접근은 매우 제한되었고 저는 그때서야 중국이 당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왜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유전학에서 나왔습니다. 국제유전자 고고학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 고대 유골의 DNA 분석 결과 두 지역의 유전적 패턴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중원 지역의 한족 계열 유전자군과는 명확히 다른 계통으로 오히려 고대 몽골계나 알타이계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생물인류학자 마크 엘리엇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 정도의 유전자 일치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가 아닌 하나의 동일한 민족 집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조선이 단순한 신화 속의 국가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독립된 집단을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내부 연구자들의 육성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중국 국립문물연구소에서 근무했던 한은퇴 연구자의 음성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조선의 존재는 현장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북공정 이후 고고학은 더 이상 순수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현재 미국 동양고고학회에 공식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국제학술지에도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조선은 단순한 설화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문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고대 문명의 기준인 도시 형성, 청동기 기술, 문자 혹은 기호 사용, 통치체계의 존재 등은 모두 고조선에서 확인되었으며 피파형 동검은 중국 본토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은 독자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칼날의 형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고조선 문명의 문화적 경계이자 상징이었습니다. 토기 양식 역시 중국과 명확히 구별되었고 특히 일부에서는 상형 문자와 유사한 기호가 새겨진 도편도 보고된 바 있어 문자 체계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실체적 단서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은 여전히 신화의 영역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증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과 학문에 대한 외부의 간섭 때문입니다. 당군은 전설 속의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왔던 진실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모든 증거들은 당군과 고조선이 단지 있었을 수도 있는 과거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던 실체였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며 당군은 결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당군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단순한 문헌 분석이나 이론적 논쟁을 넘어 실물, 유적과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이 1993년에 공식 발표한 평양 강동군의 당군릉입니다. 발표 직후 이 무덤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관심을 동시에 받았고 과연 이 무덤이 진짜 당군의 유해가 묻힌 장소인가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정치적 선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이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수행된 발굴 조사 결과는 그러한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유골에 대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고 분석 결과 기원전 약 3000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삼국 유사에서 전하는 단군 조선 건국 시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시기였습니다. 유골과 함께 출토된 유물들 역시 단순한 고대 무덤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청동거울, 옥으로 제작된 의식용 장신구, 고조선 양식의 토기 등이 발견되었으며 무덤 주변에서는 총 40개의 고인돌이 규칙적인 배열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고인돌군의 배치가 북두칠성의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으며 이는 고대인들이 천문학적 지식을 장례의식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단군릉 주변에서 채취한 꽃가루 화석을 분석해 이 무덤이 단순한 매장지가 아닌 국가적 재래가 이루어진 장소임을 입증했습니다. 여러 종의 재래용, 식물이 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결과는 단군릉이 고대 국가의 통치자에게 바쳐진 무덤이라는 해석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단군릉 육골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유전자 연구소는 이 육골이 현대 한국인 집단과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반대로 중국 한족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군의 혈통이 중국과는 다른 독립된 민족 계통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대 후반 중국 야오닝성에서 출토된 청동 명문에서도 놀라운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단군께 바친다는 문구가 새겨진 이 유물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4,800년 전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단군 관련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실물 증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군이라는 존재가 특정 지역의 종교적 상징을 넘어 광범위한 문화권에서 재래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군릉 내부의 구조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계단식 석실 구조, 정교한 배수로 의도적으로 배치된 석상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닌 국가적 상징시설로 설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유물의 양과질, 배치 방식은 이미 고조선 시기에 고도로 조직화된 재래체계와 사회질서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고조선이 부족 연맹체 수준이 아닌 명백한 국가였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을 포함한 유물들은 중국 본토에서는 발견된 적 없는 독자적 청동기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고조선 문명이 단군을 중심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군릉을 둘러싼 다양한 고고학적, 과학적, 유전학적 증거들은 단군을 단순한 전설 속 인물이 아닌 실존했던 고대 국가의 시조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증거들은 단군릉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의 상징이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대사의 복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군릉의 진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왜 이러한 역사적 실체가 오랜 시간 동안 무시되고 왜곡되었는지를 묻고 반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군릉은 하나의 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워진 정체성의 복원이며 고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히지는 않습니다. 단군릉은 그 증거이며 고조선은 결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단군릉을 둘러싼 과학적 고고학적 증거들이 점차 쌓여가며 단군과 고조선의 실체가 역사적 사실로 자리 잡아가던 그 시점, 뜻밖의 자료 하나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4년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비공개 전략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안보구조와 역사인식의 상관성이었고 그 안에는 고조선이라는 단어가 무려 15차례나 등장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고조선이 단지 한반도만의 고대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추계 기원으로 기능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보고서의 자문위원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루돌프 바그너 박사 혹은 미국에서의 이름 브레너 박사였습니다. 그는 단군과 고조선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였지만 그의 이름이 미국 국방부 전략보고서 자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학술외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978년 작성된 CIA 내부 분석 문서에는 단군 신화가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사상이라는 분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말미에는 단군 신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한민족의 집단적 기억을 제어할 수 없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1년에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고조선 관련 고문서들을 잠정 기밀로 분류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문제로 고조선이 다뤄졌다는 방증입니다. 또 다른 충격은 위성사진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2006년 미 해군정보국 NAVINT의 민간 기술 지원 자료에는 중국 동북 지역의 고조선 관련 유적지 일부가 인위적으로 제거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역사 흔적 제거 작업의 가능성이라는 설명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고조선 관련 유물의 70%가 현재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이 유적들이 왜곡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까지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국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고조선의 실체가 명백해질 경우 이는 향후 통일한국의 정통성과 직결되며
동시에 중국의 역사 영토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는 민감한 외교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고조선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다는 것은 곧 동북 공정의 정치성을 폭로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중국 간의 전략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조선은 학문적 문제가 아닌 전략 변수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역사의식은 더 이상 내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부가 전략에서 통제해야 할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 신화가 교육과 대중문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치적 차각과 민족적 정체성으로 확장될 경우 한반도 내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역사적 권리로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우려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이 문제를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부 학자들과 내부 고고학 자문단은 고조선 문명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분리되고 통제된 채 공식 당론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미 국무부 산하문화유산 보호국의 한 보고서에는 고조선 문명의 존재는 확인되나 외교적 함의를 고려하여 공개 검토는 유보한다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었고, 이는 미국이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침묵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서였습니다. 단군과 고조선은 학문적 진실의 영역을 넘어서 국제정치의 계산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진실이 숨겨진 이유는 그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국가는 단지 유물의 잔재가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과 동북아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변수였습니다. 고조선이 신화로 남기를 바랐던 것은 학계가 아니라 외교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고 왜 말하지 않았는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단군이 실존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며 단군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강대국의 침묵은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책임을 다시 묻게 합니다. 고조선은 단지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의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단군과 고조선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고대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균형과 민족 정체성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본격화된 국가주도의 역사 재구성 프로젝트로 고구려와 발해뿐만 아니라 고조선까지 중국 고대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군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대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최근 중국의 유력 학술지에는 단군을 요임금의 신화로 격하하고 고조선을 중국의 지방 정권 수준으로 설정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단군은 더 이상 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중국 중심 질서 내에 종속된 하나의 지방 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계는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응제시주와 같은 후대의 위서들을 인용하면서도 정작 정통사서들의 침묵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단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군은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후대의 창작 신화라는 인식을 심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서 자체의 한계, 즉 사기가 중원 중심의 정치사에만 집중하고 변방의 문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축소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실제로 사기에는 고조선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있으나 단군에 대한 기술은 생략되어 있으며 이는 고의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북공정이 학문적 연구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은 유출된 내부 문건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04년 작성된 동북공정 추진지침 문서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고조선과 그 지도자들을 중국사의 일부로 정리할 것이라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 귀속감을 강화함으로써 민족 분리주의의 위험 요소를 차단한다는 문장도 함께 존재했는데, 이는 동북공정이 중국의 국경 안에 있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통제하기 위한 장기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 안에서 단군은 지방관으로 격화되고 고조선은 한나라 지방행정구역 수준으로 축소되며 결국 전체 한민족의 기원을 중국 내부로 흡수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역사적 독자성은 이미 국내외 고고학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가 고대 문명의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 즉 독립적인 청동기 문화, 문자 체계, 고유한 장례 방식 등은 모두 고조선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피파형 동검은 고조선 청동기 문화의 상징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기술적 전파가 아닌 문화적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민무늬 토기, 고조선 특유의 토축 방어시설, 지성묘로 대표되는 무덤 양식 등도 중국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고조선이 중원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기반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공식 역사 교육에서 단군의 존재를 철저히 배제하고 대신 기자조선을 강조합니다. 기자는 은나라에서 도망쳐 조선에 정착했다는 전설 속 인물로 중국 문명을 조선에 전파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기자조선설은 고려 이전의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실제로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이 중국과의 문명 개통론을 형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용한 가설에 가깝습니다. 현재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기자를 실존 인물로, 당군은 전설적 존재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로써 고조선의 독자적 건국 신화는 의도적으로 왜곡, 삭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선 조작입니다. 중국이 고조선을 부정하고 당군을 신화로 격하하는 이유는 역사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정치 지형에서 명분과 정통성을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고조선이 실존했던 독립국가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중국의 역사 확장 전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중국은 이 문제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습니다. 당군은 중국의 신하가 아니며 고조선은 그 어떤 제국의 변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이자 문명이었고 지금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할 뿌리이며 자존입니다. 고조선의 존재는 단지 고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군을 신화로 만든 것은 정치였지만 그 진실을 다시 밝혀내는 일은 학문과 기업, 그리고 민족의 책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고대사 석좌 교수 머피 존스가 제안한 고조선 재조명 프로젝트는 오랜 침묵과 왜곡의 역사를 넘어 진실에 다가가는 인류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2025년 봄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국제고대 문명 포럼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조선을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삼지 말고 순수한 학문적 시선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이 선언은 단순한 학계의 발언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경계를 울리는 상징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과 중국 학계의 참여를 환영하며 이 문제를 함께 규명해 나갈 공동 연구를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진실을 확인할 때이지 침묵하거나 왜곡할 때가 아닙니다. 그는 당군을 다시 꺼내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군은 곰과 호랑이 이야기 속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고조선을 세운 실질적인 제국의 건국자입니다. 그는 허상이 아니라 실체였으며 그를 지워버린 것은 기록의 공백이 아니라 정치의 입김이었습니다. 머피 존스 교수는 고조선을 인류사의 5번째 독립문명으로 선언할 것을 요청하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에 이어 고조선 문명을 세계 고대사 속에 병렬적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언은 국제고고학협회와 유네스코 일부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고조선이 단지 한 국가의 역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군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두고 이것은 북한의 정치 선전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야 빛을 본 인류의 유산이라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생전 고조선 연구에 평생을 바친 동료 루돌프 바그너 박사 브레너 박사의 유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 한 문장은 회의장에 있던 수많은 학자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안겼습니다. 수십 년간 당군과 고조선을 신화로 밀어내고 정치의 언어로 재단하던 세계는 지금 그 왜곡을 바로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춰져 있었을 뿐입니다. 머피 존스 교수는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은 고조선을 지우려 했지만 한국은 그 역사를 되살려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자문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진실 앞에서 침묵했는가? 그의 말의 장례는 긴 정적에 잠겼고 곧이어 일제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고조선은 이제 환상이 아니라 실체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당군은 신화 속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 인물로 수천 년을 돌아 다시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곡과 삭제, 침묵으로 점철되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군을 지운 송길들이 물러나고 고조선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있으며 고조선은 그 증거가 되어 역사 위에 다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4억 인구가 충격에 빠졌고 이제 우리도 이민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의 유명 뉴스 앵커 리천이 있습니다. 그는 생방송 도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며 스튜디오를 정적에 빠뜨렸고 방송 직후 영상은 순식간에 SNS와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그가 말한 건 놀랍게도 단 하나,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한 여행담이 어떻게 수억 명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누군가의 삶의 방향까지 흔들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방송국에서 앵커로 일하고 있는 리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뉴스가 아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그 어떤 기사보다 진짜에 가까운 이야기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과 관련된 뉴스가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회의실에서 편집된 영상이 돌아갈 때면 늘 같은 주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반중 감정, 중국 유학생 문제, 위생 논란, 관광객 갈등 화면 너머의 한국은 점점 더 날카롭고 싸늘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쩐지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그 의문이 마음 한켠에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인은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편집된 이미지인지 구분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자주 함께 일하던 후배 기자 지안과 이런 고민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안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감각이 예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입니다. 그런 지안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 한국 커뮤니티 분위기 보면 중국인에 대한 반감 진짜 심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예 대놓고 말해요. 솔직히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인터넷에서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잖아. 오히려 그런 댓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우리가 늘 경계하던 선입견 아닐까? 지아는 고개를 돌리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자는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기자잖아.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 근데 만약 진짜로 우리를 싫어하면 어쩌죠? 그럼 그 이유라도 직접 들어보자. 그게 기자의 자세라고 생각해. 며칠 뒤 우리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명동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고 방문할 장소와 인터뷰 대상자도 정리해 나갔습니다. 지아는 루트를 짜면서도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는 너무 붐빌 것 같고 여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며 걱정을 쏟아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노트북에 집중하며 하루 일정을 구체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한국인 청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의 답장이 생각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기자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저도 흥미롭네요. 저도 사실 한국 언론을 보며 편견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본 지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네요.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거야. 근데요, 선배 우리가 이런 사람만 만나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불편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지? 그럼 그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진짜니까? 그날 밤, 저는 출장을 핑계 삼아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싸는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또 어디 가니? 서울이요. 서울? 요즘 거기 위험한 거 아니야?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려고요.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옷장에서 접어둔 스웨터를 하나 꺼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추울 테니까 이건 챙겨가. 그 따뜻한 마음 하나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지안과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날 마침 선배 기자 몇 분이 회의실에 계셨는데 우리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한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가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너희가 중국인이란 이유로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어. 지안이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겁니다, 선배. 그런 오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한 선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기자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날 밤 지안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 처음엔 진짜 가기 싫었어요. 무섭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요, 조금 기대돼요. 왜? 어떤 한국을 만나게 될지 그냥 궁금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로 그 감정, 그 궁금증이야말로 우리가 이 여정을 떠나는 이유였으니까요. 비행기 이륙 전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뉴스보다 진짜를 보고 싶었다. 그 진짜를 향해 우리는 지금 떠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몇 걸음만으로도 제 안에 쌓여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던 순간들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첫 발을 디디며 느낀 감정들은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꽤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공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널찍했습니다.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환하고 쾌적했죠. 무엇보다도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어서 정말 광이 난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공항 맞아요? 지안이 저보다 먼저 감탄했습니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도 나름 규모가 크고 잘 되어 있지만
인천공항은 뭔가 더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곳곳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덕분에 길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표시가 잘 되어 있었고 불편함을 느낄 새가 없었죠. 지안이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렇게 외국인을 배려한 공항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서비스는 뉴스보다 훨씬 부드럽네. 입국 심사대로 향하던 중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출장차 다른 나라를 다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간편했죠.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몇 초 만에 끝나는 절차.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예요? 지안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의 발전을 넘어 외국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착 수화물 중 제 캐리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몇 바퀴나 돌았지만 제 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안은 제 짐을 찾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저는 혹시 다른 구역으로 가버린 건 아닐까 싶어 주변을 헤맸습니다. 그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수화물 못 찾으셨어요? 중국어가 아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려는 태도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직접 수화물 문의 데스크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데스크에서 짐 번호를 조회한 후 다른 벨트로 잘못 옮겨졌다는 것을 알아냈고 직원은 거기까지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에 불안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이거 진짜 이상하네요. 저 좀 감동받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곧바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타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마다 창밖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방송도 정확했고 중국어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꽤 편리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지안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해요. 아무도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네요. 한국의 지하철이나 기차가 조용하다는 말은 들은 적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모두가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창밖을 보는 사람,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음악을 듣는 사람들. 왠지 모르게 저까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연세가 좀 있어 보이셨는데 우리가 중국인인 것을 눈치채셨는지 아주 서툰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 말에 지안이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진짜요? 기사님이 먼저? 그러게. 우리보다 더 준비되어 있으시네. 우리는 명동 게스트하우스까지 가는 동안 택시 안에서 조용히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서울의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고층 건물들이 높아졌고 전광판엔 익숙한 얼굴의 K-팝 스타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택시기사님이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톤이 따뜻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기사님은 거울 너머로 우리를 한번 바라보시더니 다시 조용히 운전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서비스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려는 마음. 공항부터 서울 시내까지 그 하루만으로도 저는 이미 마음속에 쌓여있던 단단한 벽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안. 네? 우리 진짜로 오길 잘한 것 같지? 네. 지금까진요. 지안의 대답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 첫 발을 디딘 것뿐이지만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여정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지안과 함께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전날 밤 짐을 정리하며 간단히 일정을 짜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계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명동 한복판인데도 그 카페는 참 조용했습니다. 나무로 된 의자와 따뜻한 조명, 은은하게 흐르는 재즈, 음악까지 복잡한 도시 속에서도 여유란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지아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로 메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 한옥마을 가는 건 어때요? 거기서 한복도 입어볼 수 있다던데. 좋지? 우리 그런 경험도 기사에 담아야 하잖아.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한복 입는 거 좀 기대돼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무겁고 조심스럽던 지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가 바로 제가 바랐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2잔과 토스트를 주문한 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루트를 정리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광화문 가볍게 걷는 코스로 구성하고 중간중간 사람들의 인터뷰도 시도해보기로 했죠. 시간이 제법 흘러 우리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 허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 손에 든 노트북, 목에 걸린 카메라,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제가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내 지갑? 지안도 멈췄습니다. 카페에서 카드 꺼내셨잖아요. 설마.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커피값을 계산하고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가 다시 가방에 넣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지? 지금 나온 지 30분 넘었어요. 지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미 누가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한국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카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안도 뒤따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카페. 안에는 이미 새로운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았던 창가 자리엔 젊은 커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제가 지갑을 놓고 나왔는데라고 말하는 순간 밝게 웃으며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거 맞으시죠? 눈앞에 익숙한 갈색 지갑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게 건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카드, 현금, 신분증, 심지어 동전 하나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한 손님이 발견하고 바로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저희도 따로 잘 보관해뒀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옆에서 지안도 지갑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아마. 그는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사회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올 확률은 솔직히 낮았으니까요. 그 조용한 감동 속에서 저는 눈을 들어 카페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듯한 풍경, 여유롭게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무심한 듯 친절한 직원의 표정.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신뢰가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지안이 말했습니다. 이거 기사로 써야겠어요. 그냥 기사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다. 점심 무렵 우리는 인사동 거리로 향했습니다. 거리엔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들도 많았고 곳곳에 한지 공예품과 차도구를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게 하나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중 한 골목에서 작은 찻집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나무향이 감도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할머니가 타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조용히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셨고 우리는 두 잔의 녹차를 주문했습니다. 차를 우려내는 과정이 어찌나 정갈하고 여유롭던지 저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조용한 걸 좋아하나 봐요. 지안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게 꼭 나쁘진 않지. 나도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렇게 서울의 하루는 작은 감동과 여운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갑 하나로 시작된 이 사건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믿음을 남겼는지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뉴스로만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이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줄 거라는 걸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지갑을 잃어버렸던 일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것을 되찾은 기억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안도 더 이상 조심하자는 말보다는 다시 와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죠.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넓고 탁 트인 공간이었습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큰 강과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평일 오후였지만 공원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 가족,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까지 모두 여유로워 보였고 그 분위기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가끔 지나가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면 그냥 한참을 앉아있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핫도그와 커피를 마시며 어제 겪었던 일과 앞으로의 일정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홍대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스쳐갔고 저는 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다가 나중엔 그냥 눈으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없이 풍경만 바라보다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을 계산한 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핸드폰이. 저는 순간적으로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앞주머니, 옆주머니, 재킷 안주머니까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안, 나 핸드폰이 없어. 설마 숙소에 두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한강에서 사진 찍었고 택시에서도 섰어. 그 뒤로 기억이 안 나. 지안도 급히 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번호부, 일정표, 사진, 메모, 핸드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이 담겨있는 도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 있는 부모님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택시 번호 기억나요? 지안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기억 안 나. 그럼 이건 끝났네요. 지안은 절망한 얼굴이었고 저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자. 진짜요? 그냥 새 핸드폰 사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 어제 지갑도 찾았잖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근처의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역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경찰 한 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고 택시 번호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보통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올 법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혹시 탑승하신 시간과 장소, 하차 장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질문에 최대한 자세히 대답했고 경찰은 그것을 바탕으로 택시 호출 시스템과 CCTV 확인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택시 조합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서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성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시는 분? 그 장면을 본 저는 얼어붙은 듯 멈췄고 지아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숨이 멎을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그대로였습니다. 사진도 메모도 통화 기록도. 택시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께서 놓고 내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그분의 말투는 겸손했고 행동은 빠르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기사님은 좋은 추억 남기고 가세요 라며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지안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갑에 핸드폰까지 선배,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지? 그래도요. 이건 진짜 충격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홍대거리에서 우연히 들어간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시곤 천천히 말해주시며 메뉴를 설명해 주셨고 매운 거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지아는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전 원래 한국에 별로 호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우리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좋은 기억만 쌓이고 있지. 저는 그 말을 하며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던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도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을 주는 일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값지죠.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믿음을 서울에서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시선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안과 저는 고깃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사람을 만나고 정신없이 취재하고 다녔더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안이 먼저 선배, 오늘은 진짜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명동 근처에서 평점이 높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는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입구 앞에는 대기줄이 있었지만 회전이 빠른 편이라 오래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구 문을 열자마자 직원 한 분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안이 무심코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직원이 유창하진 않지만 알아듣고 잠시만요라고 말하더니 금세 중국어로 번역된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중국 손님이 자주 오셔서 준비해뒀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냥 관광객이 자주 온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배려가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삼겹살과 갈비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라 하면 역시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 먹는 고기가 떠오르잖아요. 지안은 살짝 들뜬 듯 보였고 저는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드디어 이 맛을 보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불판과 함께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앞에 두고 막상 굽기 시작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기 조절, 고기 올리는 순서, 자르는 타이밍까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그걸 눈치챘는지 직원분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는 능숙하게 고기를 불판에 올리고 젓가락을 이용해 고기 기름을 고르게 펴주시고
익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삼겹살인데요. 한 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으시고 나중에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눈 깜짝할 새에 고기가 보기 좋게 잘려 불판 위를 채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지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선배, 이건 진짜 맛있겠다. 한 입을 입에 넣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직원은 쌈채소와 쌈장, 마늘과 고추까지 가져오더니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기 한 점, 팝 조금, 마늘, 쌈장, 그리고 상추로 싸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요.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초대해서 밥을 차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하고 안내라고 하기엔 너무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반찬이 다 떨어질 때쯤이면 말하지 않아도 직원이 다가와 더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고 추가로 가져다주는 반찬도 양이나 정성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와,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환대네요. 제가 말하자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깃집 문화 자체가 다른 수준이에요. 우리는 다른 테이블도 슬쩍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평범한 한국 손님들에게도 똑같은 정성과 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외국인 배려가 아니라 이 고깃집의 기본이자 한국 서비스 문화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기분 좋게 배를 두드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지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선배. 전 한국 사람들이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봤던 말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미안해지네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견은 생각보다 쉽게 생기지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한국에 와보지 않았으면 이런 건 절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길을 걷다 우연히 들어간 문구점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지아는 자그마한 한복 인형을, 저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북마크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며 점원이 묻더군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요즘 중국 손님 다시 많아졌어요. 한국 좋죠? 그 짧은 말 속에서 반가움과 환영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겪고 있는 감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한국에 오기 전엔 우리가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오히려 뭔가를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기사를 쓰는 이유가 바뀐 것 같아. 어떻게요? 이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편견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으로 깨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고깃집에서의 따뜻한 환대,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작은 친절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어느덧 닷새째 되는 날, 우리는 마침내 이번 여행의 핵심 일정 중 하나인 인터뷰를 위해 한국의 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김태훈 PD뉴스와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꾸준히 이름을 알려온 베테랑 프로듀서. 처음 그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을 땐 솔직히 조금 긴장도 됐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직접 묻는 건 예민한 주제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대화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방송국 로비는 분주했지만 어딘가 차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고 잠시 후 김태훈 PD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리청 기자님, 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의 인사는 매우 자연스러웠고 분위기는 빠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녹음 장비를 세팅하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김 PD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보는 한국 뉴스는 대부분 차갑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혐중 논란도 자주 다뤄지고요. 저의 질문에 김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인상 받을 수 있죠. 특히 미디어는 자극적인 내용을 다룰 때가 많고 그게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뉴스는 뉴스고 사람들의 마음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지안이 곧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한국 언론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그게 국민 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김 PD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직접 만나면 생각보다 갈등은 적고 공감이 더 많다고요. 전 요즘 중국 드라마도 자주 봐요. 이야기의 힘, 감정의 결이 참 섬세하더라고요. 그런 걸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그 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고 실제로 현업에 있는 PD가 이렇게 말해주니 더 와닿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김 PD는 우리에게 방송국 내부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다큐팀 회의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작진이 분주히 일하는 편집실과 회의실을 지나며
다큐멘터리 팀과 잠깐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이슈는 뭐예요? 한중 관계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은 진지했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알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가장 필요한 건 듣는 자세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방송국을 나서며 지아는 오랜만에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 처음엔 방송국에서 우리를 경계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괜한 생각이었네요. 그래. 미디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을 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 귀국 후 우리는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순간 제 눈앞에 한국에서 보았던 수많은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공항 직원의 미소, 고깃집 직원의 정성, 핸드폰을 직접 들고 와준 택시기사님의 담담한 말투까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를 판단했고 그 판단은 뉴스와 댓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니 그 모든 판단이 너무도 얕고 얇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송 후 지아는 자신의 SNS에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명동거리, 한강공원, 고깃집, 방송국에서의 셀카까지. 글의 마지막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해보다 사람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놀랍게도 대부분은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시선이 필요했다. 편견을 넘는 용기가 멋지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죠. 며칠 뒤 지안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저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사람들은 갈등보다 공감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면 어떨까요? 좋아. 이번엔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를 기록하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경도 편견도 미디어의 프레임도 넘어서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하고 싶은 진짜 뉴스였습니다.